기이지. 다섯 번째, 프랑스도 사회주의 노동운동 동맹이 설립되어 활동에 들어갔다. 노동자들 중 수재들을 활용해 자본주의 경제 질서를 전복할 기관을 만들고 발전적 사회주의로 이기를 모색한다. 지배권을 장악하고 있던 부르주아 계급과 노동 계급의 대립을 대혁명이 터지자 북풍 전야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대혁명 이전의 노동자는 15세기에 구성된 순경국들의 결사체인 동업조합에 가입했었다. 동업조합은 중세 때부터 이어져온 특별의식을 행한다. 길드가 폐지되고 대산업이 발전되자 이 동업조합의 사명감은 감소하며 새로운 형태의 프롤레타리아 계급 조직이 등장한다. 1790년 8월 21일 국가법률에 의한 기존 법규 중 자유롭게 단결할 권리는 노동자에게 양도된다. 노동자는 이 권리를 바탕에 고용주로부터 스스로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노동조합을 조직했다. 연이어 지역사회 파업 운동이 발발했다. 차츰 노동자 조직이 강력해지자 파리의 조합원은 8만여 명으로 급증한다. 반면 고용주의 우려는 극에 달한다. 급기야 고용주들은 정부 주관 각종 기념식, 회합 등에서 노동자들의 이기적 단결을 비난하고 이 폭압에 국가의 강력 대처를 요구했다. 또 노동자 단결권은 고용주와 종업원의 자유계약권을 능멸하는 것이라며 해체를 요구했다. 정부는 부르주아들의 이런 요구에 부흥해 국가 안에 국가를 존재하게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명분 아래 기존 노동조건의 변경을 야기하는 모든 단결을 금지했고 이 금지는 1864년까지 지속되었다. 루이 필리프는 루이 필리프의 법규들은 그 이전의 노동자 단결 금지 법률들보다 한층 강화되었다. 연이어 부르주아들은 엄격한 자유계약권 법 적용으로 많은 희생자를 양산하며 노동자들을 단합했지만 그러나 법은 노동자들의 저항을 완전히 파괴할 수는 없었다. 프랑스 노동자들은 영국처럼 비밀 조직을 통한 활동이라는 비장의 수단을 도모한다.
노동자들은 일견 유화책으로 상호 이익사회라는 공제조합을 내세워 비밀 저항 조직을 덮어 감추는 합법적 망토를 이용하면서 비밀 저항 조직의 내적 성장이나 효과적 지하활동을 이어나갔다. 1831년 리옹의 직공투쟁은 유럽의 중요 사건으로 기록된다. 제도권의 엄격한 법규가 노동자를 옥죄고 고용제에 의한 무한 노동력 착취에 절망하던 노동자들은 급기야 폭력 행사 등 극한 저항도 불사한다. 당국은 진압을 위해 민병대를 동원하는 무리수를 두는데 결과적으로 분란을 키우는 동기로 작용해 정세는 반란으로 발전한다. 노동자는 일하며 살 것인가 싸우다 죽을 것인가 하는 절규를 쓴 깃발을 높이 쳐들었다. 1830년대의 노동자 단체의 대부분은 사회주의적 사상을 받아들여 정신무장을 강화했다. 1848년 2월 혁명 후에는 이 사상이 프랑스 노동자협회를 난 모태가 된다. 이는 정통 노동조합 유전자를 이어받은 협동조합 운동으로 발전되며 건설적 공익적 활동으로 사회 재건에 힘썼다. 잉글랜드는 이런 노동조합의 기조를 추종하는 협회의 수는 역사적으로 대략 2000여 개가 존재했다고 자신이 저술에서 기록했다. 그러나 루이 보나파르트의 쿠데타로 이 발전적 희망들은 돌연 꺾인다. 이런 현실을 타격하기 위해 국제노동자협회는 건설적 사회주의 노선을 부활시켜 전투적 대정부 투쟁 정책을 강행한다. 인터내셔널은 1864년에 출범한 영국과 프랑스의 노동자 연합체로서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한 최초의 국제동맹으로 노동계급의 사회적 경제적 해방의 길을 모색한다. 부활된 사회주의 신조에 편성해 인터내셔널은 순식간에 국제적으로 확산되었고 유럽 노동자 단체의 사상 장착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가끔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그 매력적인 사상의 편린들을 충실히 간직하고 있다. 많은 이 진보적 노동조합 지구들은 인터내셔널에 주목했고 이 사상의 조직화에 명확한 소신들을 지니고 있었다. 노동계급의 노동조합 조직의 발전적 모색의 방법에 관한 발언들에서 명확해진다. 인터내셔널은 불가피한 급진주의 정치 조직과는 그런 쪽으로 이질적이다. 노동자가 원재료와 생산도구의 소유자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는 것은
노예 계급을 야기하는 원천적 예술으로 단정한다. 노동계급의 경제적 해방이 정치운동이 종속되어야 할 이유라고 원장이 기술한다. 이 목적을 위해 유럽 사회운동의 여러 정당을 연합해 단결시키는 것이 당면 과업이며, 실제로 대부분의 노동자 동맹은 연합주의 원칙에 기초해 직조되었다. 인터내셔널은 각각의 정당이 스스로의 신념에 따라 각국 고유의 조건에 기초해 이 공통 목표를 향해 활동할 수 있도록 권장했다. 인터내셔널은 기존의 통념이 독단적으로 정의를 내린 사회 시스템은 관심을 두지 않았다. 개개사조의 이론적 원칙은 일상의 실제 투쟁에서 서서히 녹는다면서 각각 성장의 단계에서 깨닫고 그에 따라 명확한 형태를 취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교시했다. 인터내셔널은 여러 나라 노동자들의 유기적 친밀 관계를 권유하고 연대의 긴밀성을 중시했다. 대내외로부터의 경제적, 사회적 예술은 어디서든 같은 원인이 동기로 작용할 수 있기에 노동자 연대는 개개 국가 간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대 연대는 연결이 아닌 노동계급의 공동 운명이기에 국가라는 인공적 경계선에 개의치 말고 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개개 국가에서의 징수를 통해 거출한 자산을 세계 노동자들에게 물씬 양면으로 지원한 인터내셔널 각국 지부들의 실행은 인터내셔널 연대 이론의 적절한 현실화였다. 이 선언 과정에서 국제적 노동자들 간의 유대감도 고취되었다. 대각 지부는 실천적인 교육의 일환으로 사회 철학을 노동자들에게 교수해 생산자들의 품격을 꾸준히 업그레이드 시켰다. 인터내셔널은 산업전쟁 시 타국에서 밀수입되는 파업 분쇄 책략을 경계하면서 당면한 파업들을 과감히 밀고 나가자 구성원수는 급증했고 각국의 대내적 결합과 동질성 공유정신도 더욱 견고해졌다. 마침내 인터내셔널은 사회주의 노동운동의 존엄한 구루가 되어 국제 노동자 세계와 자본주의 세계와의 대결의 선봉에 선다. 이런 기세로 노동자 세계는 그간 프롤레타리아 계급 연대 중에 가장 확고한 결속도를 나타냈다. 초창기 인터내셔널 대회는 1866년 제네바, 1867년 로잔 등에서 평화로운 가운데 두 차례 열렸다. 연이은 두 차례 대회는 운동의 정체성과 방향을 찾아가는 시험이었다.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같은 나라들에서의 대파업운동은 인터내셔널 정체성에 강력한 추진력을 부여했고 약진하는 혁명 정신을 노동자들에게 교지했다. 이 무렵 1848년에서 49년의 혁명이 붕괴되어 좌절에 빠졌던 민주주의가 귀사에 회생하자 인터내셔널의 혁명 정신은 더욱 고무된다. 1868년 인터내셔널 브뤼셀 대회는 그 이전 두 차례의 대회보다 진전된 정체성을 나타낸다. 세계 노동자들은 보다 새로운 방향을 바라보며 활동, 주제나 계획에 대해 확신을 지닌다. 대회는 다수 구성원들의 승인하에 토지나 여타 생산수단의 집산화를 선언했다. 이어 여러 국가의 지부들이 모여 이 문제를 심도 있게 토론해 다음 대회에서는 명확한 결의를 다질 수 있겠다. 이 결의를 기하로 인터내셔널은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정체성을 정착시켰다. 이후 라틴 아메리카의 노동자들은 특유의 리버테리안 성향을 발휘해 이 사상을 전격 수용, 혁명의 지침으로 삼았다. 시시각각 절방한 전쟁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늘 총파업을 준비하는 정신적 결의도 다졌다. 1869년의 바젤 대회에서 노동자 대동정신의 자치관념화가 절정을 이룬다. 대회는 노동계급의 경제적, 사회적으로 직면한 과제를 풀기 위해 지혜를 모았다. 생산수단의 집단적 소유를 상정하는 브뤼셀 대회의 결의를 추진하고 노동자들의 조직 정체적 문제도 다룬다. 바젤 대회에서는 조직에 관한 논의를 보다 명징하게 드러낸다. 유진 힌스는 벨기에 연합의 이름으로 대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새로운 결의를 제시한다. 이 견해는 1830년대의 오원과 영국 노동운동의 사람들과 흡사했는데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으면 당시 여러 국가사회주의 약파가 노동조합을 무용지물 또는 하찮은 하위 조직으로 치부하는 이유부터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의 블랑키주의에는 노동조합을 단순한 계량 운동으로 평가하려 했다. 블랑키주의자들의 목표는 사회주의 독재였으니 그를 밖에 페르디난드 라살은 자신의 활동 방향을 노동자의 효율정당 설립에 쏟아부으며 여타 모든 노동조합 파업을 극구 반대한다. 노동계급의 정치적 추진하는 방해물에 불과하다고 단정한다. 라셀의 칼 막스 등의 친구들은 자본주의 사회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터였다. 그러나 라살은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주도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의 총력이라며 노동조합을 무장해제,
자본주의와 함께 소멸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바젤대회에서 라살과 그의 국가사회주의는 냉혹한 비판에 직면한다. 라살과 견해를 달리하는 힌스의 벨기에 보고서에는 여러 지부의 대표자들의 다양한 견해가 표명되었다. 노동자의 노동조합 조직은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적 결사 권리처럼 행사할 뿐이다. 조직은 추후 도래할 사회주의 질서의 사회적 세포이기도 하다. 이 당이론들을 노동자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한 교육이 인터내셔널의 꾸준한 과제다. 이런 신조에 따라 대회는 결의문을 채택한다. 본 대회는 선언한다. 여러 직종의 모든 노동자는 각각 혼신을 다해 저항조직을 확립한다. 개개 노동조합이 결성되면 같은 직종의 노동조합들이 협력해 전국 산업동맹을 형성해야 한다. 이 동맹은 당의 산업에 관계된 재반 자료를 수집하고 공통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들에 적절히 활용한다. 그 대응 실험 과정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현재 임금 시스템이 자유생산자 연합 재량으로 전환되게 하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 본 대회는 전 세계 노동조합 동맹의 연대 조직을 조정할 수 있는 임무를 총무에 임한다. 힌스는 위원회가 제안한 이런 결의안에 찬성하면서 덧붙인다. 지역사회 노동자 협회와 산업별 총동맹이라는 이중성을 지닌 조직들은 총례적 정치권관리하의 위원회로 아예 현 정부 소관으로 전환될 것이다. 최종적으로 노동자 대표는 이런 조직들을 과거 정부와 묶고 영구히 배제시켜야 한다. 인식의 전환. 모든 새로운 경제 형태는 사회적 성격과 유기성을 띠는 새로운 정치의 형태를 동반해야 하며 적절한 정치적 표현은 그곳에서 나올 수 있다. 사회주의도 특수한 정치적 표현 형태를 지녀 마땅하며 그로부터 사회주의는 생명력을 지니게 된다. 최종적으로 이 형태는 노동자 평의의 제도로 승화될 것이다. 라틴 아메리카 노동자들은 인터내셔널로 무장하고 경제 투쟁 조직과 사회주의 프로파간다 그룹을 수용해 그 운동을 발전시켰다. 바젤 결의의 행동 강령을 충실히 따르면서 국가 정치 공자원 소유 계급과 그 옹호자들 마냥 노동자들은 정치 권력을 장악하려 들지 않았다. 때려 국가와 제정치권력을 정복하려 분투했다. 본능적으로 국가와 정치 권력은 그것을 모든 전제 정치와 착취의 기반 조건에 불과하다고 단정했다. 그따지 그들은 부르주아 계급을 추정치 않았고 정치 정당도 불용했다. 정치 권력 탈취가 목표인 전문 정치가라는 새로운 계급 몰매들도 배타했다. 사회 구조도 완전한 재구성을 시도해 재산의 독점과
권력 독점도 파괴 대상으로 삼았다. 마침내 인간이 지배하는 광명세계가 성립되었고 그것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상의 방법과 지혜를 동원했다. 정치정당의 국가정치에 대해 그들은 노동자의 경제정책으로 대항했다. 그들은 사회주의 경향에 기초해 사회를 재조직하기 위해서는 여러 공업부문, 농업 생산 분야에서 실행해야만 하는 역사들을 이해했다. 이 이해에서 노동자 평의의 제도라는 사상이 태어나게 된다. 러시아 혁명 때 노동자 농민 대다수를 노동조합사로 만든 것은 노동조합 동맹 덕분이다. 러시아 제1 인터내셔널의 각 지부의 활력처럼 체계적인 명확성을 띠지는 못했지만 차례점 치하에서 러시아 노동자들은 혁명에 필요한 사상 구성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데 볼셰비즘은 이 죽은 사상을 방치하고 나아가 그 싹을 경계했으며 자신들의 독재체제 전제정이 평의의 제도라는 노동자들 사상과는 양립될 수 없다고 단정한 때문이다. 생산자 주도의 사회주의적 제거는 용납할 수 없다고 여겼다. 평의의 제도는 대중의 저변부부터의 열정적 의지와 창조적 에너지로 구현되는 반면 볼셰비즘은 강압적 상명하복만 있었기에 볼셰비즘은 평의의 제도에 시종일관 적대적이었다. 평의의 제도는 전제정과 양자 조합을 모색했지만 전제정은 비인간적 관료제만 고집했다. 전제정은 독창성 따위는 배가지하면서 맹목적 복종만 추정의 기범으로 맹종했고 체질상 독재를 용납할 수 없는 평의 제도는 양자 공존은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양자 조합 계획을 접는다. 미국의 러시아 혁명도 독단적이고 무의미한 실체를 드러낸다. 결국 러시아는 운명처럼 독재 체제가 승리해 헤게몬을 장악한다. 소비에트라는 이름은 남았지만 진정한 소비에트는 사라졌다. 그러나 유럽 대륙의 건설적 전통 사회주의는 여전히 노동자 평의 제도를 경제수단으로 채택해 모두에게 자연스러운 필수품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생산하고 운영한다. 전통 사회주의는 사회주의 노동운동에서 성장한 올곧은 사회주의 사상을 충실히 실사하고 시한 선험자였다. 사회주의 사상의 구체적 기반을 제공해 현실화시킬 수 있게 해준 구루였다. 자코뱅주의는 혁명 당시의 자코벤 클럽의 정파인 몽테뉴파의 이념이다.
자코병주의는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를 띠기도 한다. 영국에서는 급진 좌익 혁명 정치로 교조주의적 파시즘을 의미한다. 현대 프랑스에서의 자코병주의는 권력화된 중앙 집권 공화 체제를 걸으면 그에 의한 강력한 통제 정치를 의미한다. 정치가 평등과 사회 변형을 주도한다는 독단적 논리다. 또 모든 건설적 유능한 개개들이 이 구성의 기반을 이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급진 좌파 독재는 본시 부르주아 사회에서 파생된 것이며 프랑스 자코병주의의 누적된 사유의 침전물은 일찍이 바베프주의자 들에 접수되었다가 차츰 프롤레타리아 계급운동에 섞여 마르크스와 그 신봉자들에 삼투된다. 평의 제도 사상은 사회주의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어 사회주의 없는 평의 제도는 없다. 하지만 독재는 사회주의와 무관하며 그것은 자칫 황폐한 국가 자본주의 항무지를 조성할 위험성이 도사린다. 독재는 국가 권력의 악의 꽃이며 결정적 모습이며 비상사태 중인 국가이다. 국가라는 사상의 옹호자나 독재의 옹호자는 진보 또는 공궁 상태가 필요하면 민중에게 강제를 전제해야만 성립된다. 이 전제 독재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회혁명의 최대 장애물이다. 사회혁명의 절대 요소는 민중의 자유로운 발의와 창의적 활동이다. 독재는 혁명의 유기적 발전의 부정성을 침소봉대해 자연스러운 구축을 해방 놓으며 부정한다. 그것은 진실되고 열정적인 사람들은 피후견인으로 지정하고 겨우 하루큼도 안 되는 인간들에 의해 대중을 재단하는 후견 제도이다. 혹 판단 미숙으로 전제정치를 지지했다 해도 독재는 그러한 사람들의 본의를 파악하기보다는 독단으로 전제정치 진영으로 흡수하고 만다. 러시아의 교훈. 독재는 개인의 독재에 한정되지 않고 한 계급의 독재와 관련되기 마련이다. 자칫 프롤레타리아 계급 독재는 다르지 않을까 여길 수 있지만 그러나 희망사항일 뿐이다. 한 계급의 독재는 결코 성공될 수 없다. 한 계급의 실권자는 특정 정당이기 마련인데 부르주아 계급이 가혹한 전제정을 가하면서 민중을 내세워 정당화시킨 방법과 다름이 없다. 노동자 평의회의 기본 사상은 국가
국가라는 미사려고 사상의 전복을 위한 이론이다. 독재라는 이름의 독재는 국가 권력의 비약적 발전을 욕망하는데 평의회는 그 탐욕을 혐오한다. 제1 인터내셔널 사상의 구루들은 사회적 정치적 자유가 없는 경제적 평등은 무가치하다고 강변한다. 그들은 정치 권력 기관의 철폐가 사회혁명의 중추 과제이며 그래서 어떤 형태의 착취도 생겨나선 안 된다고 경고한다. 노동자 인터내셔널은 다양한 능력자들을 진영에 합류시켜 적절한 시기에 소유계급의 경제적 전제를 전복해야 한다. 더불어 자본주의 국가의 모든 정치적 강압제도 전복해 새 질서로 전환토록 그 운명을 견인해야 한다. 인터내셔널의 이런 정책은 리버테리안 그룹의 확신에 찬 결과물이다. 바쿠닌의 표현. 인터내셔널 조직은 새로운 국가나 독재자를 결코 용납지 않으며 많은 지배권을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기에 거기에 이 국가조직과는 배치되는 성격이 강하다. 국가조직은 가장행렬에 능해 권위주의적, 인의적, 폭력적인 실체를 자유자재로 호도한다. 민중의 자연스러운 발달과 가치관 따위는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오히려 영정 대립관계를 조성한다. 인터내셔널도 국가조직의 교활한 가장행렬처럼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본능이냥 조화롭게 구조할 필요가 있다. 자연 같은 대중조직, 일상생활에 관련된 여러 직업을 기반해 여러 종류의 일과 조직적 동업단체를 기반으로 한다. 인터내셔널이 농업을 위시한 모든 산업을 대표할 때 그 조직과 민도지 대중의 조직은 비로소 완성되며 그것이 자연이다. 평의의 조직과 직선상의 부르주아의회를 적대시하는 노동의조 사상이 출현했다. 벨기에 인터내셔널리스트들의 사상이다. 노동회의소는 그걸 모든 상공업의 조직 노동자를 대표한다. 생산수단을 조직 노동자가 접속기에 사회주의 원칙에 입각한 사회, 경제와 경제 조직에 관한 모든 문제에 관여했다. 또한 노동회의소 정신으로 생산자의 지적 자아 완성 훈련을 시행했다. 조직은 그간 부르주아 의회에서 독단된 노동자의 이익에 관한 문제를 노동자의 관점으로 파악했다. 부르주아 정책도 살피면서 노동자의 견해와 대비해보고 보완해야 할 사항은 건설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막스 네틸라우는 푸르동에서 크로포트킨까지의 아나키즘에서 바쿠닌의 견해를 소개한다. 비앗 노동자들은 개개 직종 또는 노동회의소에서 행한 자신들의 사회과학적 연구들과 실천들을 숙련된 이론과 실천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확실해야 한다. 그 확신을 바탕에 완전한 노동자 해방이 가능해지자면 하나의 전제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재반 자본과 노동 수단을 노동자들이 접수 구비해야 된다. 직업부문 인터내셔널 연합총회와 노동회의소의 대표들은 학원 인터내셔널의 노동자들이 이론과 실천의 경제과학을 배울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 부르주아 세계도 포괄하는 새로운 세계로 전환될 수 있는 사회질서를 창조하는 등 꾸준히 새 사상을 착안하고 그 사상들의 이론적 기반도 반듯하게 가다듬어야 한다. 사회주의에서 노동자 대연맹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조류는 유럽에서 곧 일반화된다. 그러나 유럽에서 제도권 노동자 정당이 생성 발전하자 노동자 대연맹은 차츰 소멸되기 시작했고 스페인 등 몇몇 나라에서 신랄 같은 명맥만 유지하기에 이른다. 스페인 노동자들의 실존을 적극 지지한 리버테리안들은 인터내셔널에서 이론적, 실천적 운동가로 미리부터 인정받은 선지자들이었다. 인터내셔널의 지적, 이론적 발전은 선행학습을 자랑하던 독일, 스위스의 국가사회주의와 영국 노동조합주의의 방식이 아닌 조직 내 리버테리안 그룹의 독자적 지도 덕분이었다. 1871년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칼 막스와 엥겔스가 런던 총무회의에서 국가별 별도 연합들에게 의회에 들어가 행동에 나설 것을 지령하자 사태는 급변한다. 총무회에서의 막스와 엥겔스의 돌발 행동은 인터내셔널의 기본 정신과 헌장에 입에서는 타제 인터내셔널의 모든 리버테리안 그룹의 강력 저항을 야기한다. 그들은 이 문제를 의회에 공식 제기했다. 그간 이런 문제가 대외 의제로 다뤄진 적이 없었다. 런던 대막바지의 쥐라연맹은 송빌리 회람을 갖고 런던 총무회의 오만 독선에 대해 단호히 경고한다. 그러나 1872년의 헤이그 대회에서 총무회는 물밑에서 대립각을 세우던 리버테리안 다수를 포섭해 헤게모니를 장악한다. 그들이 인터내셔널을 단순 선거기구로 변환한다는 런던 대회를 추인한다. 울랑기주의자인 에드워드 바이앙은 노동계급에 의한 정치 권력의 탈취 방안을 옹호한 총무회 결의안에 찬성하면서 결의안은 모든 구성원의 의무이며 위반자는 추방한다고 설상가상 엄파를 놓는다. 그러나 인터내셔널 순수파들은 마르크스와 그 맹도들의 탐욕이
인터내셔널의 분열을 가져왔고 노동운동의 발전을 저해했으며 제도권의 의회 정치의 꼭두각시로 들게 했다고 질타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나타나는 제도권의 무기력한 사회주의와 그에 종속된 운동과 지적 정치와 도덕적 타락이 만연하게 되었다고 규탄한다. 막스와 바쿠니는 사회주의의 근본적 재반 원칙에 관한 이질적 두 부류의 투쟁에 있어 각각의 대표격에 다름 아니었다. 이 투쟁은 막스와 바쿠닌의 성향 차이에 앞서 두 사상의 대립이었으며 이 대립의 문제의식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 대립이 개인적인 갈등 때문이라고 들러대며 얼버무렸다. 인터내셔널은 모든 당파의 열린 장이었고 다양한 관점을 제기해명하는 토론의 장이었는데도 두 이인은 모든 사상학파를 하나의 특정 학파로 통합해 몰아넣는 탐욕을 드러낸다. 결국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독서는 노동자 대동맹을 분열시켜 몰락을 재철학한다. 아울러 여러 나라의 노동운동의 전도 유망한 맹아를 짓밟는 만행이기도 했다. 보블 전쟁은 사회주의 운동의 중심을 독일로 옮겼다. 그런데 독일의 노동자는 혁명적 전통주의를 무시했고 동구 국가 사회주의자들의 혁명 이론도 무시했다. 결과적으로 보블 전쟁이 노동자 중심 사회주의의 몰락을 재촉한 꼴이었다. 파리 고민의 패배와 프랑스의 부르주아들의 반동의 영향은 서서히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에도 퍼져나가 노동자 평의의 제도는 중심 사상인 노동자 중심의 사회주의 사상은 시름 알아눕고 만다. 막시즘의 총무회가 실권을 장악하자 노동자 평의의 각국 인터내셔널 지부는 지하 조직으로 숨어들었고 얼마 안 되는 사회주의 운동 에너지도 반동 세력에 저항하는 데 소진하고 만다. 그것은 역사의 낭비였다. 그 와중에 프랑스에서 혁명적 조합주의가 창시되어 아사 상태의 제1 인터내셔널과 그 사상을 극적으로 고칠해 사회주의 노동운동의 신랄 같은 희망을 안긴다. 아나키이즘 5번째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